비밀이 된 아기. 1979년 나는 20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 아이를 그냥 바라만 보았습니다. 2023년 나는 전화 한 통에 쏘가 평생 모은 2,800만 원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40년 전 버린 그 아이가 이제 나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65. 제 이야기는 1979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저는 20살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공장 마을에서 여공으로 일하고 있었죠.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으면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땐 그게 행복이었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는 공장이 나았거든요. 공장 앞 분식집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200원짜리 라면 하나를 둘이 나눠 먹으면서 그는 제게 말했죠. 순자 씨, 서울 가면 우리 같이 살아요.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 말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마치 회색빛 인생에 누가 빨간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았죠. 저는 그 물감에 취해서 제 인생 전체를 거기에 담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자 그 사람은 공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약속도 다 끊겼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저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죠.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겁이 너무 많아서 미안해. 아버지는 제가 임신한 걸 알고 나서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이 집안의 사생아가 웬 말이냐. 그거 데려오면 너랑 그 새끼 둘 다 죽여버린다.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앞으로 펼쳐질 가난한 미혼모의 삶도 모두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낳되 키우지는 않기로. 1979년 10월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허름한 산부인과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침대 끝을 꽉 붙잡고 숨을 헐떡였죠. 축하합니다. 예쁜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제 팔에 아기를 안겨줬을 때 그 작은 몸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가벼웠죠. 이렇게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 10달이나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난 키울 수 없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제가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을 아이를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요? 간호사가 복도 끝으로 아이를 안고 걸어갈 때 저는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생각했어요. 제가 키울게요. 그 한마디만 했어도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면서 지켜봤어요. 제 첫 아이가 복도 저 끝으로 사라지는 걸. 그날 이후 저는 그 일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니, 잊은 척하며 살았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부에는 없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첫째 아들이요.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65살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고 물 끓이러 부엌에 갔다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더니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여기 동부지검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지검, 검찰, 금융범죄 그 단어들만 들어도 저는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경찰서 문턱도 안 밟아본 사람이라 그쪽에서 전화만 와도 겁부터 났거든요. 어르신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3명이 신고했고요. 지금 협조 안 하시면 계좌 전부 압류됩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아들 정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에 나가서 회사 다니며 겨우겨우 버티는 아들이요. 가족 중에 아드님 강정우 씨 맞으시죠? 지금 그분이 연루 의심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우리 정우가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혹시 라는 불안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죠. 그들은 능숙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앱을 열라고 하고 안전계좌니 수사협조니 그럴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지금 이체하셔야 아드님 지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수사 기밀이라 저희만 사용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TV에서도 아들도 늘 말했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번호 알려주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엄마였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아니라 단 하나 남은 아들을 지키고 싶은 무력한 엄마였죠.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번호를, 인증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마치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는 기분이었어요. 순식간에 2,8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요. 이제 절대 가족에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밀입니다. 어르신 잘하셨어요. 아드님 살리신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괜찮아. 돈은 다시 모으면 되고 정우만 무사하면 돼. 잠시 뒤 남편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우리 통장에서 2,8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두 시절이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1979년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가던 아기. 다른 하나는 2023년 제 손가락 끝에서 미끄러져 나간 숫자들과 돈.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한 번은 아기를 버렸고 또 한 번은 노후를 버렸다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젊은 남자와 흔들리는 마음, 돈을 잃은 뒤 저는 가족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골칫거리야.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죠.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충분히 예쁘세요. 65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다 빠져나간 걸 알게 된 남편은 거의 미쳐 날뛰었습니다. 여보,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검찰이 돈 옮기라고 하면 사기라고 몇 번을 말했어. 남편이 소리칠 때마다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나 기억이 잘 안 났어.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 제 변명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냥 깜빡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깜빡임이 제 전 재산을 날려버렸으니까요. 며칠 뒤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딸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처음에만 안 속았어도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도 없었잖아. 아들 정우도 한숨을 쉬며 덧붙였죠. 누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이참에 상속이랑 집 문제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속, 집, 지분, 유언장,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된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골칫거리 재산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엄마는 이제 짐이야. 누가 직접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한숨이, 말없는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동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통장 앱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잔액 38,000원. 평생 모은 돈을 싸그리 날리고 남은 숫자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내려도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돈은 이미 없는데 숫자가 늘어날 리 없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김순자 어르신 되시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이제는 카페에서도 사기를 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명함을 내밀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시니어 자산보호 전문 재무설계사 박민재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명함을 받아들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아서요. 지역 주민센터에서 피해자분들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에 큰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따뜻했습니다. 남편처럼 화를 내지도 않았고 자식들처럼 한숨을 쉬지도 않았죠. 그냥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뒀던 수치심과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커피를 한 잔 더 시켜주며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잃고 가족한테 혼나고 본인을 책망하시죠. 근데 그게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워낙 수법이 정교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가족분들에게 말 못하시는 돈 문제 있으시죠? 그는 마치 제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돈이 좀 더 있었거든요. 딱 500만 원. 이혼한 친구 집에 맡겨둔 돈이었죠. 혹시 제 돈 더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보통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결국 본인 인생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지. 정작 김순자 본인으로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민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인생 챙기셔야죠. 남은 돈이라도 안전하게 굴려서 앞으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위험했습니다. 이상하게도 20대 때 공장 앞 포장마차에서 저를 꼬시던 그 남자 목소리랑 닮아 있었거든요. 순자 씨, 서울 올라가면 우리 같이 살 집 알아보자. 그놈도 그렇게 말했었죠. 결국 제 배가 불러오자 사라졌지만요. 민재의 눈웃음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옛날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알면서도 또 속고 싶어지는 게 인간 욕심이더라고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 성긴 머리, 손등에 검버섯, 나도 아직 여자일까? 거울 속 제 얼굴은 할머니였습니다. 누가 봐도 65살 노인이었죠. 그런데 방금 전 그 젊은 남자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충분히 예쁘세요. 눈웃음이 참 따뜻하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치매 때문에 불규칙해진 맥박인지 아니면 늙어도 사라지지 않은 욕망 때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집 앞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 저는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골목길 뿐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새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어둠 속 건물 그늘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고 하죠. 김순자, 드디어 찾았다. 이제 당신이 나한테서 빼앗아간 인생 돌려받을 차례야. 그게 누군지 그때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민재의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 어둠 속에서 저를 쫓던 남자의 정체, 그리고 40년 전 제가 버린 아이의 존재, 모든 퍼즐 조각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던 거죠. 기억 속의 아이, 죄책감의 독백,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시간이 뒤섞입니다. 2023년과 1979년이 지금과 과거가 엉켜버리죠.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겐 자식이 셋이죠. 지연 씨, 정우 씨, 그리고 1979년에 버린 남자의 하나,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누군가 알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제 기억은 더 엉망이 됐습니다. 같은 말을 하루에도 10번씩 되풀이하고 방금 했던 말은 금세 잊어버렸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가물가물했어요. 결국 자식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며 저를 요양병원에 보냈죠. 저는 그 말이 우릴 위해서 엄마를 떨어뜨려 놓자는 뜻인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제 머리는 제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헷갈리게 하거든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시간이 이상하게 뒤섞입니다. 2023년이랑 1979년이랑 지금이랑 과거랑 선이 다 풀려버린 실타래처럼 엉켜버리죠. 창밖 산을 바라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 산 예전엔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어릴 때는 저 산 너머가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 끝으로 저랑 같이 가자고 손 내밀던 남자가 있었죠. 공장 앞 분식집에서 200원짜리 라면 먹다가 그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서울 가요. 거기 가면 뭐든 할 수 있어. 그 말이 좋았어요. 그 사람의 눈빛, 손, 목소리. 그게 다 제 인생의 탈출구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배가 불러오르자 그는 점점 공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약속도 다 끊겼죠. 그렇게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가난한 집, 화난 아버지, 그리고 점점 커지는 배와 함께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울었어요. 배를 감싸 안고 속삭였죠. 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겁이 많아서 미안해.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 지나면 있겠지. 결국 저는 나를 먼저 살리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욕설과 폭력,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으로의 가난과 고단한 삶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복도 끝으로 데려가는 간호사를 그냥 봐줬습니다. 잡지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았고요. 그냥 울면서 침대 난간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정상인 척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밥도 하고 빨래도 했어요.
사람들은 순자 씨도 결국 잘 살잖아라고 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버리고 제가 도망친 첫 번째 아들이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자랐다면 지금쯤 40이 넘었을 거예요. 혹시 결혼을 했을까요? 아이는 있을까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저처럼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혹시 나를 찾으러 온 적은 없었을까? 동사무소나 병원, 주민센터 같은 데를 돌아다니면서 김순자라는 여자를 찾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도망쳤을까요? 마주했을까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우와 지연을 키우면서도 저는 온전한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밥은 해줬지만 사랑은 항상 어딘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미 한 번 엄마 자격을 잃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말대꾸를 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소리를 질렀고 문 닫고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이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설거지 물 표면에 눈물이 섞여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나 같은 게 엄마라고. 정우가 초등학교 때였나요? 운동회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왔어요. 다른 엄마들은 애들 안아주고 달래주던데 저는 그냥 괜찮냐고만 물었죠. 안아주고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제 몸이 먼저 아는 것처럼요. 지연이가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이랑 싸워서 울면서 집에 왔는데 저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고 먼저 물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가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20살에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버리고 혼자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요. 한 번도 누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민재. 늙은 저를 아직도 충분히 예쁘세요라고 말하던 그 사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아본 적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한 번도 고생했다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살아온 제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건 너무나 큰 유혹이었어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다시 위험해졌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죠. 제 욕망은 늙지 않았고 그냥 숨는 법만 늘어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요양병원 복도를 걷다가 저는 가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할머니였어요. 주름진 이마, 성긴 머리, 굽은 등. 이게 나야? 20살 때 공장 앞에서 웃던 그 여자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거울 속 할머니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욕망은 주름지지 않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도에 앉아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한 번은 검찰이라고 속였던 그 번호였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습니까?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여유로웠어요. 마치 이미 이긴 사람처럼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오늘은 좋은 제안을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땅, 예금. 아직 남은 게 많잖아요. 집 한 채만 넘겨주시면 조용히 끝낼게요. 안 돼. 그건 내 집이야. 우리 가족 집이라고. 가족이요? 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겐 자식이 셋이죠. 지연 씨, 정우 씨, 그리고 1979년에 버린 남자애 하나.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이 막혔어요.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는 비밀을 이 남자가 알고 있었어요. 4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 제 인생의 원죄를요. 어, 어떻게 아냐고요? 어머니,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특히 버려진 아이의 원한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었어요. 간호사가 달려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중얼거렸죠. 난 나쁜 엄마예요. 정말 나쁜 엄마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구나.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찾고 싶지 않았던 거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수하러 온 걸까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우연이 아니었다면 제가 돈을 잃은 것도, 가족들과 싸운 것도, 요양병원에 온 것도 모두 그 아이의 계획이었다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평생 도망쳐왔던 죗값을 이제 제대로 치르게 된 거니까요. 복도 끝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내가 본 걸까? 환각일까? 요즘 제 머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버린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 남편의 죽음과 돌아온 사생아.
가을비가 차갑게 내리던 어느 날 남편이 한강에서 죽었습니다. 의문사였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낯선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장남이라는 분으로부터 상속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강동호 46세 1979년에 제가 버린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가을비가 유난히 차갑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간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남편분이 한강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창수가 한강 근처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고 했어요. 익사인지 실족인지 싸움 끝에 사고인지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영감이 죽었다고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로 밥은 먹었냐고 투덜대던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날 밤 영감은 제 휴대폰에 온 협박 문자를 봤대요. 그리고 혼자 한강 다리 아래로 나갔다고 합니다. 당신 아내 김순자는 우리 조직 감시하에 있다. 맞고 싶으면 혼자 나와라. 그가 그 자리에 나간 건 저 때문이었어요. 치매 걸린 마누라가 또 무슨 짓을 할까봐 이제라도 지켜보겠다는 마지막 책임감이었던 거죠. 그러다 거기서 보이스피싱 조직 놈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미끄러져 강물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밀었는지, 정말 밀린 건지, 스스로 헛디딘 건지, 아무도, 아니 어쩌면 누군가만 진실을 알고 있겠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내 마지막엔 날 지키려고 나갔구먼. 눈물이 나는데 제가 울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돈도 인생도 비밀도 다 제가 망쳐놓은 집이었으니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로 자식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없어요. 엄마는 치매고 집 명의는 둘이 공동이고 이대로 놔두면 또 사기꾼들한테 다 뺏겨요. 후견인 신청해야 돼요. 정우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누나 말 틀린 건 아닌데 지금이 그 얘기할 타이밍이야? 그럼 언제 할 건데? 엄마 상태 봐. 점점 더 나빠지고 있잖아. 저는 영정사진 뒤에 앉아서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리스크였고, 집과 돈은 숫자였고, 죽은 남편은 그 숫자를 나누기 위한 기준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김우진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김순자 어르신의 장남이라는 분으로부터 상속 관련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남? 우리 집 장남은 정우 하나뿐인데 변호사 입에서 나온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강동호 46세. 지연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오빠 정우밖에 없는데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어르신과 이 남자는 모자 관계일 가능성이 99.8%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제가 1979년에 버린 그 아이가 이제 법적으로 상속을 요구하는 장남이 되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형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연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고 정우는 멍하니 서 있었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강동호 씨는 1979년 10월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즉시 입양기관으로 넘겨졌습니다. 그 후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가 성인이 되었고 최근 생모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떨고 있었어요.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자랐구나. 입양도 제대로 안 되고 위탁 가정을 전전했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접촉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에 강동호 씨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동호 씨가 일시적으로 해당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남편이 죽은 것도, 제가 돈을 잃은 것도, 모든 게 그 아이 때문이었단 말인가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아이를 버렸기 때문이었던 거죠.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남편의 죽음을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사 말로는 이랬어요. 보이스피싱 조직 말단 행동대원이 죽었고 그놈 휴대폰에는 제 이름과 번호가 수십 번이나 찍혀 있었대요. 그리고 통화 목록에는 또 다른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강동호, 보이스피싱 조직, 1979년 사생아, 상속을 요구하는 장남, 남편의 죽음,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강동호. 저는 그 이름을 기억 속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버렸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제가 끝내 지어주지 못한 이름을 세상이 대신 지어버린 것 같아서요.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문객들도 자식들도 모두 돌아간 뒤였죠.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내가 이 꼴이야.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터져버렸어. 당신도 이제 알았지? 내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영정 속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색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죠. 미안해. 당신한테도 정우랑 지연이한테도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첫째 아들한테도. 그때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눈 같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으면서 또 가장 듣기 두려운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40년 만에 제가 버린 아이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인간 욕망의 끝.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46년 만의 대면이었죠. 어머니, 처음에는 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욕망은 참 무섭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는 서로를 망가뜨렸으니까요. 첫눈이 내리던 겨울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시 퇴원을 한 거예요. 남편 사후 정리를 위해서였죠.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나 아직도 당신한테 미안해. 근데 나 아직 끝까지 벌을 다 못 받은 것 같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연과 정우가 서 있었고 그 뒤로 낯선 남자가 하나 더 서 있었어요. 그 남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남자. 어디선가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눈 같았죠. 안녕하세요. 김순자 어머니.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으면서 또 가장 듣기 두려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1979년 어머니께서 낳고 떠나보낸 아들 강동우입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가 가져온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DNA 검사 결과, 입양 기록, 혈액 샘플 비교표, 삐뚤빼뚤한 글자들 속에서 한 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자 관계일 가능성 99.8%.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 아이야? 내가 복도 끝에서 울면서 보내버린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한테 형이 있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20살 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형 얘기부터 들어봅시다. 엄마 탓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아요. 강동우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아원, 위탁가정, 공사판, 막노동,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나는 왜 누구한테 버려졌을까? 누가 나를 낳았고 왜 나를 포기했을까? 그는 말하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오래된 쇠처럼 굳어 있었죠. 첫 번째 위탁 가정 아저씨는 술만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네 엄마가 널 버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냐? 넌 쓰레기란 뜻이야. 그렇게 말하면서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집은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거기 친아들이 있었는데 그 애는 항상 제게 말했죠. 너는 여기 진짜 가족이 아니야.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 15살에 가출했습니다. 공사판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막노동했어요. 20살에는 공장에 들어갔고 그렇게 살다가 30살에 생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알아요? 제가 엄마를 찾는데 16년이 걸렸다는 거요. 16년 동안 산부인과 기록, 입양 서류, 주민센터 자료를 다 뒤졌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나중에 들을게요.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는 요양병원에서 우연히 제 이름을 봤다고 했습니다. 서류 정리 알바를 하다가요. 생년월일, 고향, 산부인과 이름이 자신의 입양 기록과 정확히 겹쳤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지연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조직이랑 연결됐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동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잠깐이었지만 그들과 접촉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왜 그랬어? 그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대한 복수,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복수였죠. 사실 처음에는 어머니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럴 자격이 그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어머니 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치매 초기, 통장 잔고, 진명의 가족관계. 전부 다요. 저는 그냥 그 정보를 확인해 주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죽음도 관련이 있어요? 동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께 협박 문자 보낸 건 아직 조직에 남아있던 놈들이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손을 떼려고 했고 오히려 말리려 했는데 이미 일이 너무 커져 버렸죠. 그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다리로 향하던 날 그는 멀리서 뒤를 쫓고 있었다고 해요. 혹시 일이 잘못될까 봐요. 몸싸움이 시작됐을 때 저는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밀었는지는 제 눈에도 정확히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분명한 건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키려고 그 자리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가 죽은 사람을 그렇게 불러준 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근데 요양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혼자 울면서 하는 말을 들었어요. 동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엄마 자격을 잃은 사람이다. 버린 애한테도 키운 애들한테도 미안하다. 그 얘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복수하고 싶던 마음이 조금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화나고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완전히 부숴버릴 자신도 이제는 없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상속 얘기를 꺼낸 거야? 법적인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몰래 숨겨진 아이가 아니라 당당한 장남으로요. 지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이라면 지분이 더 있는 거예요? 거실에 온 변호사 김우진이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 자녀가 동등합니다. 강동호 씨도 상속 순위 1순위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다.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일이다.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호야, 내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해도 난 할 말 없다. 너한테 그럴 자격은 있어. 너를 버린 건 나니까. 지연의 안색이 굳어졌고 정우는 씁쓸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지연이랑 정우는 정말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비겁하고 겁이 많아서 한 짓 때문에 그 애들까지 미워하지는 말아라. 내 죗값은 내 몸 하나로도 모자라니까. 동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럽기도 했어요. 엄마 밥을 먹고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잖아요. 그 말에 지연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엄마가 항상 어딘가 비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밥은 해주는데 사랑은 항상 조금 모자란 것 같았어요. 정우도 덧붙였습니다. 저도요. 엄마가 우리를 안아줄 때도 마치 허공을 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엄마는 항상 버린 아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희를 안을 때도, 밥할 때도, 웃을 때도 항상 첫째 생각이 나더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가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정면으로 쳐다본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표시된 번호를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한때 검찰이라 속였던 그 번호였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동우가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 속 남자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어머니, 집 서류 준비되셨죠?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자 동우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님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내죠. 그는 스피커폰을 켰고 형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5호 지구대 형사 박민수입니다. 지금 이 통화는 녹음되고 있으며 귀하의 위치가 추적 중입니다. 짧은 침묵 후 전화 저편에서 황급히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우가 말했습니다. 조직 주요 멤버들은 이미 어제 검거됐어요. 방금 전화한 사람이 마지막 남은 놈이었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협박 전화는 오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보이스피싱 전화는 그렇게 수갑 소리와 함께 끝났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새 아이를 바라봤어요. 피를 나누었든 이제서야 알게 되었든 어쨌든 제가 낳은 새 아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욕망은 참 모양이 다양합니다. 저는 살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아이를 버렸어요. 남편은 지키고 싶어서 나간 끝에 죽었죠. 보이스피싱 놈들은 더 많이, 더 쉽게 가지려고 훔쳤습니다. 동우는 인정받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조직에 들어갔어요. 지연과 정우는 각자 삶을 지키려고 상속을 계산했고요. 모두 다 결국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고 뒤엉키다 보니 마지막에는 서로를 잃게 만들었어요. 저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이 온다. 어릴 땐 눈 오면 마냥 좋았는데 지금은 눈 쌓이면 누가 미끄러질까 걱정부터 든다. 동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물어봐. 제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건가요? 강동우라는 이름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지어주지 못했어. 입양기관에서 지어준 이름일 거야. 그럼 어머니는 저한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글쎄, 동쪽 동자는 좋은 것 같아. 해가 뜨는 쪽이잖아. 엄마가 너를 낳던 날도 동쪽에서 해가 떠올랐었어. 동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연히 잘 지어진 셈이네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 형,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상속 문제 말이에요. 동우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제 몫은 받을 거예요. 그게 제 권리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는 건
우리 셋이 같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같이요? 네. 저도 엄마 밥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늦었지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부엌에 섰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스레인지 사용을 자식들이 말렸지만 오늘만큼은 꼭 하고 싶었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음식이었거든요. 새 아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동우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네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6년 만에 제 새 아이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아이가 돌아가며 저를 찾아왔어요. 동우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지연은 머리를 빗겨주었고, 정우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동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세요? 저를 버린 거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후회했어. 근데 그때 엄마는 너무 어렸고 너무 겁이 많았어.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어.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만 말할게. 동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밥, 오늘 만난 사람, 지금 있는 장소.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게는 3명의 자식이 있다는 것. 지연, 정우, 그리고 동우. 욕망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지만 욕망 때문에라도 서로를 한 번 더 붙잡게 된 가족이에요. 창밖에 다시 눈이 내립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눈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동우야, 지연아, 정우야. 언젠가 한 번쯤 셋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우리 엄마 참 못난 사람이었다. 욕이라도 같이 해라. 욕하면서라도 같이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욕심이다. 그게 제 마지막 욕망입니다. 욕망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지만 욕망 때문에라도 서로를 한 번 더 붙잡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그게 인간이라는 거겠죠. 나의 마지막 욕망은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단 한 번의 밥상 앞에서 아이 셋과 같이 웃어보는 것. 치매가 그 장면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한 번만 더 나는 그렇게 기도하듯 눈을 감았다.